세 번째 이야기, 그해 봄날의 어머니. 그는 중앙대 법과대학 단 한 곳에 입학원서를 냈고 합격했다. 중앙대 선호장학생 A급이었다. 중앙대 선호장학생 A급은 3학년까지 등록금 면제에 매월 학자금으로 20만 원씩의 특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20만 원이면 이재명이 공장에서 받았던 마지막 월급의 3배가 넘었다. 공짜로 공부하고 공장의 3배도 더 되는 월급을 매달 받을 수 있다니 꿈같은 일이었다. 이 장학제도는 과외 전면 금지로 가정교사를 할 수 없게 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국보위가 내놓은 후속 대책이었다. 김창구 원장이 말한 대로 군바리들이 내놓은 화끈한 장학금 제도였다. 전두환이 이끄는 국보위는 가난하지만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장학제도를 만들도록 사립대학에 지시했다. 대신 모든 대학의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주었다. 대학으로서도 손해날 일이 없었다. 늘어난 정원에 따라 생겨나는 등록금 수입이 파격적인 장학금을 상쇄하고도 남아돌았다. 장학금을 받는 법대 학생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축하를 받았다. 그는 이번 여름방학에 고향 갈 생각을 하면 벌써 어깨가 으쓱했다. 등록금 면제에 매월 20만 원 지급받기로 했다. 이제 이 돈으로 자랑스럽게도 형의 학원비도 되고 둘이서 자취도 하게 된다. 이재명 일기 1982년 2월 16일. 이재명은 입학식을 보름도 더 남겨두고 미리 교복을 맞추고 모자도 샀다. 여태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교복을 입어보게 된 그는 벌써 가슴이 설렌다. 옷 사다 말라고 했던가. 이재명은 성남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 사고를 당했다. 1월 17일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가는데 택시가 와서 들이받았다. 공중으로 날아올랐던 그는 정신을 잃었다. 계절했던 그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다. 그는 두 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걸 안 택시회사에서는 발걸음을 끊었다. 택시회사는 완전히 부서진 자전거만 고쳐주었다. 퇴원한 뒤인 그가 받은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73,600원이 전부였다. 사과도 받지 못했다. 그는 이날의 억울함을 일기장에 두 줄로 적어 두었다. 법을 모르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이것이 서민 무식쟁이가 당하는 일이다. 이재명은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보험금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장학금이 미리 나오지 않아 전전긍긍하던 그는 그 돈으로 교복을 찾았다. 교련복도 샀다. 방위 근무를 마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 재선행의 학원도 그 돈으로 우선 등록했다. 그가 법대에 지원한 것은 특별한 꿈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중앙대에서 입학 성적이 제일 높은 학과가 의대와 법대였다. 추가 비용 때문에 애초에 의대에 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는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법대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합격하고 나서야 법대에 행정학과와 법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대 장학생으로 법대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은 친척과 이웃들은 마치 판검사가 된 것처럼 받아들였다. 졸지의 사법고시를 반드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고 말았다. 사법고시를 보려면 당연히 행정학과가 아닌 법학과로 가야 할 것 같았다. 삼명학원에서 사귄 친구 종건이한테 편지가 온 것은 이재명이 입학식을 앞두고 나름대로 미래를 설계하느라 분주하던 무렵이었다. 종건이는 삼명학원에서 줄곧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던 재수생이었는데 학력고사를 망친 모양이었다. 늘 쾌활한 친구였다. 기초도 없이 학력고사에 도전하는 이재명에게 친절하게 이것저것 잘 가르쳐주던 좋은 친구였다. 종건이의 집도 넉넉하지 않아 그가 보던 지리책을 자기에게 붙여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재명은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는 답장을 썼다. 이미 그의 책을 모두 재선 형에게 넘겨줘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재명은 운이 나빠 시험을 망치고 삼수를 하게 된 친구에게 지리책을 보내주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다. 자기 돈으로 한 권을 사서 보낼 걸 하고 후회하기도 했지만 이미 뒤늦은 다음이었다. 그는 종건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입학할 대학교에도 가보고 찾아온 교복도 입어보았다.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교복은 참 낯설고 어색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이수일 같았다. 이수일 같은 교복을 입어본 그는 자신의 결심을 일기장에 세 문장으로 적어두었다. 어차피 시작한 것.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겠다. 그래서 약한 자, 나의 어린 시절처럼 약한 자를 돕겠다. 검은 그림자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보겠다. 이재명이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인색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재욱이를 고등학교에 보내주지 않았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고등학교에 가서 뭐하냐는 것이었다. 그건 핑계일 뿐 사실은 돈 때문이라는 걸 이재명은 너무나 잘 알았다. 그는 공부를 못해서 중학교에 보내주지 않았단 말인가. 이재명은 학교란 것이 꼭 성적을 잘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여러 가지 기초를 배우는 곳이니 재욱이를 고등학교에 보내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 아버지는 재욱이가 졸업식을 하자마자 기어코 공장에 데리고 가 취업을 시켰다. 그래서 이재명의 칠형제는 아무도 고등학교 문턱을 밟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재명은 어린 동생이 너무나 안 됐고 아버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재욱이를 공장에 데려다 주고 온 아버지는 그가 받게 될 특대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재선형 학원비는 자기가 될 테니까 이재명이 학교에서 받는 월 20만 원의 특대 장학금은 자기에게 맡기라는 것이었다. 그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버텼다. 집은 공부할 조건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받은 특대 장학금으로 서울에 방을 얻어서 재선형과 둘이서 공부할 것이고 재선형의 학비도 자기가 직접 주겠다고 우겼다. 지난해 겨우 8개월 동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아서 2달을 학원에 다니지 못한 이재명이었다. 그가 지난해 한 것과 같은 코스로 8개월간 대학 입시를 준비할 재선형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눈에 선했다. 재명은 재선형이 자기처럼 가슴에 멍이 들도록 만들고 싶지 않았다. 단 8개월 동안은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확실하게 밀어주고 싶었다. 재선형은 오늘 학원 처음 가는 날인데 11시가 다 되어도 안 들어오는 것을 보니 아마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좋다.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나보고 이런 말을 했다. 재선형 학원비는 아버지가 될 테니까 집에 있으면서 남은 돈은 아버지에게 맡기라고. 내가 재선형에게 학원비를 대준다는 것은 꼭 돈으로만은 따질 수 없는 문제이다. 다만 형제간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나누어 쓰자는 것뿐이다. 집안 형편이 안 좋은 줄 알지만 난 집안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아버지가 내게 조금만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으면 나를 희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재명 일기 1982년 2월 22일. 이재명이 대학교에서 받은 학비 보조금을 가지고 재선형과 함께 나가서 자취하며 공부하겠다고 끝까지 버티자 아버지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대신 아버지는 그 화풀이를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에게 했다. 동생 재문이는 이재명 대신 아버지에게 끌려다니며 쓰레기 치우는 일을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온갖 자질구레하고 치사한 잔소리를 들었다. 이재명은 그것이 자기 때문인 것 같아 동생과 어머니에게 미안했고 아버지가 더욱 원망스러웠다. 억누르오던 아버지에 대한 이재명의 원망이 폭발한 것은 며칠 되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것이다. 이불을 2단이 아닌 3단으로 갠다고 이불을 찢고 엄마를 때렸다. 이재명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3년이나 식구를 버리고 가산을 다 탕진했으면서 뭘 잘했다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5형제를 혼자 키운 엄마를 때린단 말인가. 다 참아도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아 넘길 수는 없었다. 이재명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거칠게 대들었다. 아버지는 엄마보다 그를 먼저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찾아다녔다. 어머니는 어서 피하라고 대문 밖으로 그의 등을 떠밀어냈다. 밖으로 떠돌던 이재명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무얼 한아름 껴안고 나왔다. 아버지에게 맞아 얼굴에 멍이 든 어머니의 손에 들린 건 지난밤에 붙인 봉투였다. 그걸 팔아보겠다고 안고 나오는 어머니를 본 그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1982년 3월 2일 어머니를 모시고 재선형과 함께 입학식에 갔다. 그는 아버지에게 입학식에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입을 옷이 없다며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이재명의 마음 한쪽 구석이 아렸다. 재영 형의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사진을 52장이나 찍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이날 돈이 걱정되었지만 아끼지 않고 찍었다. 그는 곧 나올 특대 장학금을 믿었다. 교복도 평생 처음이었고 어머니와 함께 학교란 곳에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낡고 색이 바랜 한복을 입고 온 어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와 사진을 찍으면서 어머니가 한 말을 이재명은 지금도 기억한다. 재명아, 내는 인자 죽어도 한이 없대. 니는 크게 될 끼라고 내가 그랬제? 그래 엄마, 내 크게 될 끼라. 그래가 엄마 억수로 호강시키줄 끼라. 그는 평생 고생만 한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며 재롱도 부리고 장난도 쳤다. 그와 어머니의 사진은 재선형이 찍어주었고 어머니와 재선형의 사진은 그가 찍어주었다. 그에게도 봄날은 왔다. 이재명과 재선형이 어머니와 함께 했던 최고의 봄날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전거 여행이 가르쳐준 것. 입학식에 이재명처럼 교복을 입고 온 학생은 거의 없었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그가 입을 옷 한 벌 사주겠다며 시장에 데리고 갔다. 어머니는 변변한 외출복 한 벌 없는 아들이 본네 마음에 걸린 것이었다. 하지만 제가 벌어서 특대 장학생이 된 아리고도 기특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끝내 옷 한 벌 사주지 못했다. 가진 돈이 모자란 어머니는 점퍼는 포기하고 바지 하나만 사주었다. 그렇게 산 바지도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감추었다. 교복을 두고 새 옷을 산 것을 아버지가 알면 불벼락이 떨어질 걸 걱정한 어머니는 바지를 지하실에 감췄다. 이재명은 교복을 입고 첫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다. 박문옥 교수의 행정학은 재미가 있었다. 그날 수업은 그게 다였다. 대학의 수업은 하루에 한두 과목, 일주일에 12시간이 전부였다. 이렇게 공부해서 무슨 공부가 되나 싶었다. 늘 시간을 벌기 위해 조바심을 치며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주체할 수 없이 남아돌았다. 수업이 끝나고 교재를 사러 구내 서점에 갔는데 너무 비쌌다. 그는 청계천에 가서 헌책을 샀다. 경제학 원로는 5,000원, 법학개론은 3,500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경제학 원론을 읽어보려는데 온통 한자투성이었다. 모르는 한자가 너무 많아 한 줄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옥편을 뒤져야 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도와주겠다며 음과 뜻을 일러주었다. 이럴 땐 진짜 아버지 같았다. 아버지는 모르는 한자가 없었다. 피곤하다고 담배를 피우며 옆에 누웠던 아버지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잠이 들었다. 주름진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아버지가 돈을 모으려고 갖은 고생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아버지 손에 들린 담배를 빼내 재떨이에 비벼 껐다.
아버지도 참 불행한 사람이란 생각이 스쳤다. 이렇게 배운 것도 많은 아버지는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재명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재명은 헛되이 가산을 탕진하고 종국에는 지독한 수전노가 된 아버지처럼 불행하게 살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며 잠든 아버지 옆에서 다음날 있는 경제학 원론을 예습했다. 아버지는 효자에다 안동 양반이었어요. 이재명. 대구에 있는 청구대학까지 다니셨는데 장남이니까 부모님 모셔야 한다고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효자죠. 그런데 농사일은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어린 나보다도 더 못했어요. 같이 밭에 나가면 돌 주워내는 것만 했죠. 거기다 안동 양반이었어요. 안동 양반. 그게 뭐냐면 선공후사 뭐 이런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사람의 도리를 다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온갖 동네 일은 공짜로 다 해주면서 고지곧대로 산 거예요. 아버지만큼 배운 사람이 없었는데 배운 바보였죠. 아버지는 성남에 자리 잡기 전까지 자신의 이익이란 건 모르고 산 분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돈, 시간을 다 남을 위해 썼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체면, 명분, 공부 이딴 거 아무 소용없다. 거지를 면하려면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결심한 것 같아요. 이재영은 민정현정과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지나쳤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아버지를 조금 이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 아버지를 모르는 동생들은 아버지를 돈만 하는 지독한 사람이라고 원망했지만 전 좀 달랐어요. 전 바보같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남 좋은 일만 하고 살던 옛날의 아버지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지독해진 아버지가 더 나았어요. 일일이 옥편을 찾아가며 한자를 읽어 나가려니 더디고 답답했다. 검정고시로 시험 자격을 얻어 8개월 만에 학력고사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온 그의 한계였다. 경제학과 법학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학과 법학 교재에 나와 있는 한자가 먼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10점 만점인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에서 그는 6점을 받았다. 법학 시간에 리포트 낸 것을 도로 돌려주었는데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자 4개 틀렸다고 4점 감점해서 6점이다. 실력도 없는 교수가 치사하게 한자만 가지고 따진다. 가만 생각해보니 이것은 일종의 경고이며 충고인 듯하다. 한자 공부 열심히 하라는. 한자만 틀리지 않으면 8점, 적어도 7점인데 나만 6점이라니. 정말 미칠 노릇이다. 이재명 일기 1982년 4월 26일. 이재명은 아예 옥편을 외워버릴 작정으로 한자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한자와 씨름하며 그는 법학과 행정학, 경제학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나갔다. 문제는 한자만이 아니었다. 필수 교과인 교련의 총검술과 제식훈련은 그에게 뜻밖의 난관이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교련 수업을 받고 대학에 온 동기들은 모두 총검술을 척척 해냈는데 난생 처음인 그는 흉내내기도 어려웠다. 그가 검정고시 출신인 줄 모르고 현역 장교인 교관은 그에게 분대장까지 맡겼다. 처음엔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할 때마다 발이 틀렸다. 공장에서 다쳐 구부정하게 굽은 팔을 흔들며 오와 열을 맞춰 걸으려면 진땀이 났다. 6년 동안 중고등학교를 다닌 동료들이 다 아는 것을 이재명만 모르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교련을 제일 못하면서 교련복은 혼자서 입고 다녔어요. 이재명 대학 동기 이영진. 처음에는 왜 그렇게 교련을 못하는지 몰랐는데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명이는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면 당연히 아는 걸 잘 몰랐어요. 예를 들면 우린 작은 달과 큰 달을 구별하는 방법을 다 알잖아요. 이렇게 1, 2, 3, 4, 5, 6, 7 튀어나온 달은 31일까지 있는 큰 달이고 움푹 들어간 달은 30일까지 있는 작은 달이란 걸 아는데 재명이는 그걸 몰라서 통으로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외울 필요 없다고 가르쳐줬더니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이재명의 중앙대 법대 동기인 이영진은 민정현정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대학 시절에 내기축구와 내기족구를 매우 싫어했다고 했다. 민정현정은 그게 공장에서 했던 내기 권투의 기억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했다. 한자를 익히고 결혼에 적응해 가면서 이재명은 살살 한눈을 팔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공부보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 많았다. 미팅도 따라 나가고 고고장에도 따라가 봤다. 미팅은 시시하고 고고장은 너저분했다. 어떻게 해서 들어온 대학인데 이렇게 놀아서는 되겠나 하는 자책에 시달리면서도 남들처럼 어엿한 데이트는 한번 해보고 싶었다. 성남의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했던 여학생이 보고 싶을 때도 있었다. 매일같이 독서실에서 공부했지만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성에 사귀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말 한 번 걸지 않았던 여학생이었다. 이젠 대학에도 들어갔으니 당당하게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이름도 모르는 그 여학생과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며 독서실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도 했다. 한때는 법대의 킹카로 알려진 동기 여학생에게 마음을 빼앗겨 마주칠 때마다 가슴을 두근거린 적도 있었다. 그 여학생은 법대에서 만인의 연인일 정도로 인기가 좋아서 친구로 말을 트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즐거웠다.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에도 한눈을 팔고 도서관에서도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서는 아예 공부를 않다시피 했다. 물론 핑계는 있었다. 그에게는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도 공부방이 없었다. 이재명은 자기가 받은 월 20만 원의 특대 장학금으로 서울에 방을 얻어 재선형과 함께 자취를 하며 공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용인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에서 뛰쳐나가려고 작정했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 것은 남은 식구들이 겪을 고초 때문이었다. 이재명은 집에서 나가 자취를 하지 않는 대신 아버지와 신사협정을 체결했다. 과거와 같은 선보관 후 지급이 아닌 선지급 후 보관으로 제도의 혁신을 단행한 것이다. 이재명이 공장에 다닐 때는 받은 월급을 일단 아버지에게 모두 맡겼다. 선보관이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나중에 필요한 돈을 지급했다. 아버지에게 선보관하는 건 아주 간단했지만 후 지급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가 매월 받은 특대 장학금에서 재선형 학원비와 책값, 자신의 책값과 용돈부터 떼고 나머지를 아버지에게 맡겼다. 선지급, 후 보관이었다. 이재명에게 선지급권을 보장한 아버지는 후 보관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이재명은 선지급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꿈에도 그리던 공부방을 포기해야 했다. 다음 이사는 집을 사서 간다던 아버지의 큰 소리와는 달리 그의 가족은 지난 겨울에 지하 단칸방으로 퇴각했다. 200만 원 전셋집이 너무나 허술해서 도저히 겨울을 날 수가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재영과 재선형, 동생 지문과 재옥, 그리고 이재명까지 7명이 복닥거리는 그 단칸방에서 그는 법학개론과 경제학 언론을 읽고 레포트 캠퍼스의 봄을 장문했다. 내일부터 좌석버스를 타고 다니기로 했다. 1시간을 그냥 서서 소비하느니 40원을 더 주고 1시간을 번다면 큰 소득이 된다고 생각된다. 재선이 형도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니 같이 타고 다니도록 해야겠다. 지금은 벌써 2시 30분이 넘었다. 오늘이 벌써 내일이 된 모양이다. 엄마, 아버지, 형, 동생의 숨소리가 들린다. 잠에 깊이 빠진 모습들. 이렇게 한 방에서 고생하며 살지만 이렇게 살더라도 정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살았기에 우리 형제는 우애가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아버지와는 등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가정에도 영원한 행복이 오기를. 이재명 일기 1982년 3월 31일. 이재명의 후견으로 셋째 형 이재선은 노량진에 있는 대입학원에 다녔다. 노량진과 이재명이 다닌 중앙대는 버스 2정거장 거리였다. 입시생에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재명은 재선형과 함께 40원씩을 더 내고 좌석버스를 타기로 큰 결심을 한 것이었다. 6 식구가 자는 머리맡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를 죽여가며 공부하려면 집중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3시에,
어머니는 6시에, 형과 동생들은 7시에 일어나 일을 나가야 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다. 이재명은 그렇게 공부에 게으름을 피우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공부에 꾀를 부릴 이유는 또 있었다. 사법고시 공고에 따르면 이재명은 나이가 어려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고시를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 그 사이 나도 좀 놀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졸업 정원제에 반영하는 성적도 1학년은 제외하고 2학년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1학년 때는 청춘을 즐기면서 좀 놀라는 신호 같기도 했다. 거기다가 최근에 보도된 이상한 통계 자료는 그를 더욱 흔들리게 했다. 20세 미만의 대학생의 70%가 키스의 경험이 있다는 잘 믿기지 않는 통계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대충 보내버린 하루에 대한 자책과 내일부터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매진하자는 다짐을 반복하는 사이에 대학의 첫 학기가 끝났다. 여름방학을 맞은 이재명은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지만 감히 하지 못했던 여행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한 다음에 공부에 매진하기로 작정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촌에서 자라며 그는 늘 저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고 가보고 싶었다. 이재명의 가장 오랜된 꿈이었지만 그의 삶은 그에게 단 한 번도 여행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재명은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가난에 사로잡혀 살아온 자신에게 가난 바깥으로 떠나는 여행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언제나 죽이 척척 맞는 친구 심정우는 반색을 하며 이재명의 여행 계획을 반겼다. 고입 검정고시부터 함께 해온 심정훈도 중앙대 공대에 입학에 성공했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의 두 친구는 책값을 아끼려고 국어와 영어 같은 교양 과목 교재는 한 권만 사서 둘이 돌려보았다. 그렇게 모아둔 돈을 몽땅 털어 둘은 강원도로 떠나기로 했다. 낚싯대와 배낭, 훈련화, 모자, 스타킹을 사는데 무려 14,000원을 투자한 이재명은 여행을 떠나기 전날 잠을 설쳤다. 여행이라고는 초등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간 것이 전부인 이재명이었다. 붉은 스타킹에 흰 모자, 청바지, 흰 티셔츠, 붉은 배낭 위에 라디오. 정말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으며 남들이 내게로 관심의 눈길을 던져줄 땐 마치 내가 야구장 우승팀의 4번 타자라도 된 듯한 망상, 아니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이재명 일기 1982년 6월 29일. 그들은 성북역에서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갔다.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 춘천에서는 심정훈의 큰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다. 집을 찾지 못해 몇 시간 동안 헤맨 끝에 찾아간 심정훈의 큰 집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얻어먹고 소양강으로 갔다. 소양강에서 양구행 배를 탔다. 소양강이 푸른 물을 가르고 달리는 뱃머리에 선 이재명은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함을 맛보았다. 깊고 푸른 호수는 금방이라도 배와 사람을 삼켜버릴 듯했다. 호수를 둘러싼 울창한 수림의 그림자는 검푸른 호수를 더욱 짙게 채색했다. 이재명은 이처럼 푸르고 통렬한 순간을 영원히 사로잡아두고 싶어 흔들리는 뱃전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신이 나서 두 팔을 펼쳐들고 마주 불어오는 바람을 만끽하는 이재명과 심정훈에게 대학생 하나가 사진을 찍어주었다. 자전거를 가지고 탄 대학생이 있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재명은 배를 탈 때부터 그를 보았었다. 서로 인사를 했는데 뜻밖의 그도 중앙대 공대 1학년이었다. 배재영이란 이름을 가진 이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혼자서 제주도까지 갈 거라고 했다. 멋있는 친구였다. 단박에 의기투합한 셋은 인제를 거쳐 한계령을 넘어 강릉까지 가기로 했다. 양구에서 인제로 가려면 강치령을 넘어야 했다. 강치령 기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후 6시가 지난 다음이었다. 초소를 지키는 군인들은 걸어서 강치령을 넘어가기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만류했다. 하지만 진은혜 따위는 길 위의 새 청춘을 막을 수 없었다. 이재명과 심정훈, 배재영은 호기롭게 광치령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하지만 가까워 보이던 광치령은 하나의 고개가 아니었다. 이 고개만 넘으면 되겠거니 하고 넘어서면 또 다음 고개가 기다렸다. 걷고 또 걸었다. 광치령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가까웠다. 지나온 길은 달빛 아래 아득했고 가야 할 길 위로는 밤안개가 점령군처럼 밀려 올라오고 있었다. 내려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10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 밤안개를 헤치고 새 청춘은 노래를 부르며 걸었다. 인생도 또한 이러하리. 이재명은 생각했다. 힘든 오르막을 오르면 내리막길 또한 있지 않겠는가. 이재명은 밤새 광치령을 넘은 이날의 심경을 1982년 6월 30일 일기에 2문장으로 적어두었다. 여기서 인생의 한 단면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중에서 얻은 커다란 소득이었다. 산이 구름에 가려지지 않고 완전히 노출되어 그 깊은 골짜기를 드러냈더라면 과연 지금까지 그 긴 고갯길을 내려올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외설악을 지나 한계력을 넘었다. 발에 온통 물집이 생겨 걷기가 힘이 들었다. 여행 전날 산 농구화 때문이었다. 길이 들지 않는 시커먼 싸구려 농구화를 신고 걸을 수가 없어 맨발로 비선대와 소층봉을 올랐다. 여름인데도 밤이면 추워서 잠을 자기 어려웠다. 그는 양양에서 동해를 처음으로 보았다. 난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이재명. 시골에 자랄 때는 늘 궁금했어요. 저 산을 넘어가면 무엇이 있을까 하고요. 전 그래서 보도여행과 자전거 여행을 무척 좋아해요. 차를 타고 다니면 빨리 많은 것을 볼 수는 있지만 무언가를 깊이 보고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도보여행과 자전거 여행은 달라요. 내 발바닥이 느끼고 내 근육이 기억하죠. 시골에서 매일 산길을 걸어서 6년 동안 초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전 잘 알아요. 오르막을 올라가면 내리막이 기다린다는 것을, 내리막을 내려가면 오르막이 기다린다는 것을요. 내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고 골이 깊어야 산이 높다는 걸 믿기 때문일 거예요. 이재명은 민정현정과의 인터뷰에서 대학교 1학년 때의 첫 도보여행을 매우 생생하게 기억했다. 신었던 농구화의 모양과 시커먼 색깔까지. 그의 자전거 여행은 대학 시절은 물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오래 계속되었다. 그동안 고난의 행군을 함께했던 배재영과 헤어져야 할 순간이 왔다. 양양에서 그는 부산을 향해 내려가고 이재명과 심정우는 속초를 향해 올라가야 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깊이 정이 든 그들은 독한 강릉 막걸리로 작별 파티를 했다. 배재영을 떠나보내고 내린천에 텐트를 치고 밤새 낚싯대를 들여왔는데 입질조차 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낚시꾼에게 물었더니 은어 낚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내린천은 은어의 서식지였다. 은어는 은어끼리 싸우기 때문에 그 습성을 이용하기 위해 은어의 꼬리 지느러미 부분에 바늘을 꿰다는 것이었다. 은어들끼리 마구 싸우다가 어딘가 바늘에 걸리면 재빨리 끌어내면 되었다. 그것도 모르고 밤새 헛수고를 한 것이었다. 내린천의 은어 낚시꾼은 잘못된 방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가르쳐 주었다.